존 F 케네디, 의자왕, 제우스. 이들의 공통점은 평생에 걸쳐 수많은 여자를 탐한 바람둥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려 하루에 100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람둥이들을 모두 쌈 싸먹을 만한 쾌락가이자 치마폭 하나로 로마 제국을 들었다 놨다 한 클레오파트라 여왕입니다. 기원전 69년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에서 파라오의 후세를 이을 고귀한 딸이 태어납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 7세였죠.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한마디로 무능하고 괴팍한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곳간을 열어 방탕한 파티를 밤낮 없이 즐겼고 소중하게 통치해야 할 백성들에겐 한없이 자랑무도한 군주였죠. 그는 정복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로마에 빌붙기 위해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로마의 권력자에 대한 뇌물로 상납되었죠. 권력자들의 악귀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집트에겐 망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난장판 속에서도 어린 클레오파트라는 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위대한 파라오가 되어 이집트를 현명하게 통치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죠.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집대성했다고 일컬어지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그녀는 황실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학문에 비범한 재능을 보이던 클레오파트라는 무려 9개의 언어를 다룰 수 있었으며 희극, 비극,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었죠. 이는 이집트인들뿐만 아니라 콧대 높은 로마인들조차 클레오파트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51년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사망하자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전통에 따라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근친혼을 하고 공동으로 왕위에 올라 통치를 시작합니다. 동생은 그녀보다 5살 어렸기 때문에 성년에 가까운 나이였던 클레오파트라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권력의 길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선대 왕들이 푸짐하게 싸질러온 체제를 개혁하기엔 이미 왕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던 것이죠. 호시탐탐 권력을 노리고 있던 간신배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명한 왕이 아닌 꼭두각시 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클레오파트라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지방으로 쫓겨나게 되고 비어있는 권자는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오르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나라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 공화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중심축으로 막대한 부를 소유했던 크라수스와 로마 최고의 무장이던 폼페이우스가 3두제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죠. 또한 명망 있는 인사들로 이루어진 원로원이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9년 수세기 동안 골칫거리였던 야만인의 땅 갈리아를 카이사르가 단 7년 만에 평정해버리고 귀국하자 민중들에게 카이사르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원로원은 본국으로 금이 환영하는 카이사르를 견제하기 위해 군대를 해산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로마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들은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유명한 대사와 함께 군사들과 루비콘강을 건너버리면서 로마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시작되죠.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이집트를 다스리던 당시 로마는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간의 내전이 마침내 끝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대패한 폼페이우스는 마지막 패잔병들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해 있는 상태였죠.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추격하여 이집트로 들어왔고 그가 폼페이우스를 잡기도 전에 이집트인들에게 폼페이우스의 주인 없는 목을 전달받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카이사르의 마음을 사기 위해 폼페이우스의 목을 쳐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카이사르는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냅니다. 로마를 두고 자웅을 겨루던 상대이긴 했지만 폼페이우스의 드높은 명예와 용맹함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카이사르의 눈밖에 나자 동생에게 밀려 정계에서 쫓겨나 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놀랍게도 적국의 주장 카이사르를 유혹하려는 선택을 하죠. 그녀는 양탄자의 몸을 숨겨 직접 카이사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눈부신 진상품들을 즐기던 중 양탄자에서 갑자기 여자가 튀어나오자 카이사르는 깜짝 놀라죠. 하지만 곧 그 놀라움은 다른 의미의 놀라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탄자에서 튀어나온 20대 클레오파트라는 미의 화신 그 자체였죠. 이미 50대가 되어버려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고 세상에 있는 여자란 여자들은 원하는 만큼 모두 탐했던 카이사르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그가 평생 만났던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미의 대명사이자 파무파탈의 시초로 여겨질 만큼 미친 외모의 소유자였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카이사르는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녀는 카이사르의 사랑을 얻기 위해 점점 대담하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의 쾌락을 끝없이 자극하고 성적 모험을 즐기도록 이끌어냈죠.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철저히 준비된 사랑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인류지성의 보고와도 같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뒤편에는 놀랍게도 밤새도록 젊은 남녀 간의 난교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잠자리 기술을 갈고 닦았던 것이죠. 컨디션이 좋은 날엔 하룻밤 사이에 무려 100명의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상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적인 매력으로 카이사르를 홀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천사와도 같은 화술로,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우르는 박식함으로, 때로는 서리보다 차가운 모습으로 돌변하는 그녀에게 카이사르는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죠. 로마 최고의 권력자를 등에 업은 클레오파트라는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합니다. 카이사르와 함께 전 남편이자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마지막 발악을 손쉽게 진압한 뒤 잔혹하게 살해해버리죠. 그리고 당시 10살이던 막내 동생과 명목상의 혼인을 맺고 공동 통치자로 임명됩니다. 운 좋게도 이때 카이사르 일생의 유일한 혈육 카이사리온을 낳아주게 되죠. 카이사르의 총애를 등에 업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실권을 송두리째 장악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는 않는 법이죠. 클레오파트라의 원대한 꿈이 가루가 돼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아침,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던 카이사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원로원으로 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그를 말렸으나 카이사르는 준비해온 대중연설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한사코 원로원으로 들어갔죠. 원로원 안에서 카이사르를 맞이한 것은 친자식처럼 아끼던 브루투스였습니다. 웃으며 카이사르의 옷자락을 잡은 브루투스, 불현듯 공포감에 휘말린 카이사르가 뒤를 돌아보자 칼을 든 암살자들이 그를 미친 듯이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카이사르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봐줄 수 없었던 브루투스와 공화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카이사르는 암살자들의 칼날 앞에서 속절없이 숨을 거두고 맙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향락, 더불어 이집트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이미 맛봐버린 그녀는 이미 현명한 파라오를 꿈꾸던 총기 넘치던 어린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었습니다. 27세의 노련한 이집트의 지배자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한번 온 세상을 소나기에 넣기 위해 카이사르 4후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노리기로 합니다. 당시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 4후 수많은 분쟁을 자신의 손으로 정리하면서 삼두제의 톱을 달리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담백한 정치적 조력 관계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토니우스의 소환에 몇 번이나 불응하던 클레오파트라가 키두누스 강을 거슬러 도착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몇 번이나 자신을 거절했기에 안토니우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호화롭게 장식된 배 위에 요염하게 누워있는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이미 넋을 빼앗겨버립니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안토니우스 앞에서 갑자기 클레오파트라가 귀에 꽂혀있던 진주를 뺍니다. 완벽한 원형을 이루며 아름답게 빛나는 커다란 진주였죠. 클레오파트라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진주를 술잔에 던져버립니다.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 진주는 식초가 들어있는 잔 속에서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녹아버렸죠. 진주는 고대서부터 최고의 보석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시대 화폐 가치로 환산하자면 수백억에 달하는 진귀한 보물을 눈앞에서 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할 말을 잃어버린 안토니우스 앞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단숨에 잔을 비워버립니다. 이때 안토니우스는 완전히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죠.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연문을 즐기긴 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로마였기에 클레오파트라와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달랐죠.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내주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그녀에게 홀딱 빠져버리고 말죠. 당시 로마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서로 양분하며 견제관계에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명목상의 평화를 위해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 옥타비아와 혼인관계에 있었죠. 그러나 사랑 앞에 눈이 뒤집힌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와 이혼하고 클레오파트라와 공식 결혼을 선포했으며 한술 더 떠 자식까지 낳아버립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죠. 이제 로마 제국은 서쪽의 옥타비아누스와 동쪽의 안토니우스로 세력이 갈리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치마 폭에 빠져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안토니우스는 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실정을 거듭합니다. 로마 민중의 민심은 바닥을 기고 있었죠.
정숙한 데다 로마 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던 옥타비아를 버리고 이국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본국 로마가 아닌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선식을 거행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과 클레오파트라의 자식에게 동방의 통치권을, 클레오파트라의 또 다른 자식 카이사리온에게 서방의 통치권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안토니우스는 결국 넘어야 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것이죠. 로마의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천하의 매국노로 낙인이 찍혀버렸죠. 숙적 옥타비아누스와 견주었을 때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장점인 군사적 우위조차 점점 잃어버리게 되자 로마에서 그의 지위는 점차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은 불가피했죠. 하지만 이미 총기를 잃어버린 안토니우스는 오랜 내전 동안 패배를 거듭하면서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성미까지 칼을 들이대는 옥타비아누스를 피해 안토니우스는 이탈리아 쪽으로 활로를 개척할 작전을 세웁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의 함대가 본대 악티움 해협까지 쫓아오자 최후의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안토니우스가 해전의 경험이 적다는 것과 하필 말라리아와 창궐하는 바람에 전선을 움직여야 할 노자비들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세가 점점 기울어갈 즈음 후미에서 화살이 나쏘며 소극적으로 응전하던 클레오파트라가 예고도 없이 슬슬 후퇴해버리자 안토니우스 역시 병사들을 내팽개쳐버린 채 소수의 병사들만 이끌고 클레오파트라를 쫓아 이집트로 도망쳐버립니다. 여기서 안토니우스는 역사에 남을 삽질을 저질러버리죠. 배를 타고 달아나던 도중 필생의 연인인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오보를 듣고 자신의 심장을 찔러 자결을 기도해버리고 만 것이죠. 황망이 돌아온 클레오파트라의 품속에서 안토니우스는 허망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클레오파트라 또한 몰락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목숨을 구걸해 로마에 끌려가 희롱거리가 되는 것은 긍지 높은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했죠. 기원전 30년 8월 12일 클레오파트라는 사랑하는 연인 안토니우스의 시체를 품에서 내려놓은 뒤 이시스 신으로 분장합니다. 파라오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몸을 치장한 채 코브라를 가슴에 풀어 생을 마감하게 되죠. 로마 동쪽부터 그리스, 이집트, 북아프리카, 시리아, 터키, 파르티아 제국까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클레오파트라의 꿈은 그녀의 술잔에서 녹아버린 진주처럼 이렇게 한 줌 거품이 되어 사라집니다.